안녕하세요. 이제 제 13주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강의는 14주까지니까 이제 마지막에서 한 주 전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우리가 지난 11주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죠. 그리고 양자론을 하고 원자 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연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현상을 두 기준계에서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에서 설명하면 A 기준계에서 설명하는 숫자와 B 기준계에서 설명하는 숫자가 같지 않다고 했죠. 네. 그 사이의 관계 같지 않지만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에 숫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두 기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이야기를 벌써 했었죠. 그래서 A 기준계가 관성계라면 B 기준계도 역시 또 다른 관성계가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관성계 사이에서 다루는 것이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장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크게 성공하고 1905년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제한을 없앤 일반적인 운동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B 기준계가 A 기준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킨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곧 보겠지만 A 기준계가 관성계라면 그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비관성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 사이에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그걸 보려면 먼저 우리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했죠. 그렇게 숫자로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 이것도 앞에서 배운 것인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기준계와 좌표계 비슷해 보이는데 같지는 않아요. 자, 기준계는 어떻게 정의된 것입니까? 영어로는 기준계는 reference frame, 또 좌표계는 coordinate system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기서는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기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점을 어디로 정하느냐, X축, Y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표계라고 하면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는데 어떤 종류의 숫자를 표시할 것이냐, 그것을 좌표라고 하는데 이 좌표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계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기준계는 원점과 좌표축을 정하고 여기서는 좌표의 종류를 정하면 되는데 기준계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량중심 기준계, 이거는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딱 정한 겁니다. 이거 우리 충돌을 할 때 이런 거 배웁니다. 실험실 기준계 하면 표적을 원점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또 어떤 것도 기준계로 이해가 될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관성 기준계와 비관성 기준계입니다. 자, 관성 기준계와 비관성 기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곧 이어서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좌표계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X, Y, Z 이것을 좌표로 이용하면 직각좌표계 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관성 기준계와 비관성 기준계. A 기준계를 관성 기준계라고 하면 자, B 기준계는 비관성 기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관계인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관성계와 비관성계입니다. 관성계는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하고 비관성계는 논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 정의가 무엇입니까? 관성계의 정의는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예요.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제1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죠.
자, 그러면 관성 법칙이 성립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기술하는데 가장 기본 법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는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기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F는 ma가 우리가 기준계를 만드는데 아무 기준계에서나 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법칙에서 먼저 이게 관성계인지 관성계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비관성계란 관성계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F는 ma가 성립하지 않는, 적용될 수 없는 기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성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데 일단 어떤 기준계가 관성계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전부 다 관성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비관성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준계에서 관성계를 볼 것 같으면 자, 그 물리량 중에서 기준계에 관계없이 똑같은 값을 갖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점을 어디다 정하고 그 기준계가 어떻게 관성계인지 비관성계인지에 따라서 관계없이 똑같은 크기를 꼭 똑같은 숫자로 대표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나 질량이나 시간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은 기준계와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지만 이런 것들이 질량, 시간, 길이 이런 것들이 우리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가지 값을 가졌지만 특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는 이것들이 다른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도 기준계에 따라서 스칼라 양의 로렌츠 변환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는 했지만 자, 그 전에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기준계하고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그런데 기준계가 바뀌면 값이 바뀌는 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위치 기준계를 바꿔놓을 것 같으면 숫자가 달라지죠. 속도도 달라지죠. 가속도도 달라지죠. 그리고 속도하고 질량을 곱한 운동량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기준계를 바꾸더라도 같은 값인데 아래에 있는 것은 기준계가 바뀌면 다른 값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F는 ma라고 하면 F는 기준계가 바뀌어도 좋아요. 근데 A는 기준계가 바뀌면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A라고 하는 것은 기준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가 있어서 이 등식이 저 F하고 같으면 그때는 관성계이고 같지 않으면 비관성계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측정한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를 서로 연관짓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법칙이에요. 그거 우리 위치 A를 A 기준계라고 하고 B를 B 기준계라고 하고 C를 물체라고 한다면 대상 물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위치 덧셈 법칙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위치 덧셈 법칙이 이렇게 된 것인데 A 기준계에서 본 C의 위치 오른쪽이 기준계입니다. 왼쪽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본 C의 위치는 B 기준계에서 본 C의 위치에다가 A 기준계에서 본 B의 원점의 위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XBA가 다시 말하면 원점이 일치하면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가 있는데 원점이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좌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속도 덧셈 법칙도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속도 덧셈 법칙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으로 우리 특상대성 이론 할 때 한번 유도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속도 덧셈 법칙인데 이 속도 덧셈 법칙도 만일 어때요? VBA가 0이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원점은 다르더라도 정지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기준계에서 속도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기준계가 상대에 대해서 정지해 있으면 물체의 속도는 어떤 기준계에서든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가속도 덧셈 법칙도 성립하는데 가속도 덧셈 법칙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만약에 요 놈이 0이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A, BA가 0이라고 하는 것은 B 기준계가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속도가 0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측정한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성계란 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인데 그런 기준계를 관성계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는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물체의 가속도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관성계라고 하면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로 움직이더라도 F는 MA가 A가 다 같으니까 F는 MA가 다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다른 두 관성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성계 A가 있고 관성계 B가 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기준계가 아니고 두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기준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무엇이 성립하냐면 관성계진 기준계 A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 B인데 이럴 때는 가속도가 다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가 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다 똑같이 성립하죠. 그런데 다른 하나가 비관성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기준계에서의 가속도는 ACA라고 하고 B 기준계에서의 가속도는 ACB라고 하면 자, 물체 C의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관성계 A와 관성계 B에서의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같지가 않죠. 그런데 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F는 M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써놓으면 이 F값이 저거하고 같으면 우변은 다르니까 성립하지가 않죠. 이것처럼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관성계에서도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식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저렇게 관성계에서 사용이 되는 식이 있으면 우리 뭘 이용하면 되냐면 가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 식은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죠. 이 식이 성립하니까 저거의 두 번째 항을 이항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우변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우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 식은 지금 성립하는 식이죠. 성립하는 식이니까 좌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에 이 놈이 물체가 받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 힘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 힘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 방식이 성립하는데 이 힘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힘이란 저기 원래 진짜 힘에다 요걸 뺀 겁니다. 요건 뭡니까? 요 두 번째 항은 힘이 아닙니다. 그냥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거예요. 요거 어떤 가속도예요? 요게 이제 진짜 힘이고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걸 이렇게 더해 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가속도는 비관성계가 관성계에 대해서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느냐 한 거죠. 이렇게 곱해 준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힘 아닙니다. 힘이란 상호작용해야 되죠. 그거와 상관없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거니까 힘이 아닌데 이 항을 이건 어때요? 비관성계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하도록 도입한 이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력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힘을 작용하려면 어때요?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지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작용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다면 두 물체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성력을 보기로 하겠어요. 이 관성력은 어떠냐? 이건 단순히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힘이 아닙니다. 어떤 예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걸 갖다 뺑뺑 돌리는 거. 뺑뺑 돌리면 우리 구심력 받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놈이 원심력도 받아.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 원심력, 이게 사실은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이거 힘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작용이 있나 봐야죠. 반작용을 찾기 위해서는 그 힘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줄이 공을 당기는 힘. 이게 구심력이죠. 그럼 반작용은 뭐예요? 공이 줄을 잡아다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둘만 바꾸면 되죠. 그럼 원심력은 뭡니까? 원심력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원심력은 뭐가 공을 잡아다니면 저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관성력이고 이런 반작용은 존재하지가 않고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 적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비관성계에서 물체의 가속도 곱하기 질량은 어떤 힘이다라고 만들었을 때 그 힘은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됩니까? 진짜 힘에다가 관성력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관성력인데 이것은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서로 가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로 자기 이론을 일반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연히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본 신문의 기사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시에 베를린에서 3층 빌딩 꼭대기에서 청년이 실현을 해가지고 비관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리는데 살았어요. 3층에서 뛰어내리면 살기가 쉽죠. 그래서 기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너 뛰어내리면서 뭘 느꼈느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뉴턴은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중력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구나라고 하면서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만 하더라도 실제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특상대성 이론처럼 사고 실험을 합니다. 사고 실험이란 뭡니까? 논리에 맞게 뭔가를 해보는 것이죠. 특상대성 이론도 비치계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해봤죠. 자, 동등원리에서는 어떤 사고 실험을 하냐면 자, 이런 사고 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것보다는 자, 현대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관성계가 있는데 지구는 관성계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관성계에 지금 우주선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우주선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돌멩이가 그냥 중력가속도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우주 한복판에 가서 정지해 있으면 그 우주 한복판에 정지해 있는 데서 돌멩이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떨어집니다. 이게 우주 한복판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가만히 놔도 안 떨어져요. 근데 가속 운동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관성계에 대해서 조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로 점점 가속하는 그런 우주선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딱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주선에 창문이 다 가려져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다면 과연 이 A 우주선에 있는 이 우주에 실험하는 사람이 이 우주선이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인지 지상에 정지해 있는 것인지 우주 한복판에서 이런 가속 운동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동등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관성계 A에서는 물체 중력 mg가 작용하죠. 근데 비관성계에서는 어떠냐? 자, 비관성계에서는 이거 떨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턴의 운동방 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다른 힘은 하나도 안 받죠. 뭐만 받겠습니까? 관성력만 받죠. 자, 여기서는 지금 관성력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속 운동하는 것은 바로 이 관성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기서는 뭘 받기 때문이에요? 중력 mg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뭘 받기 때문이에요? 관성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둘이 어때요? 둘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같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성력도 중력이다. 또는 중력도 관성력이다. 근데 중력도 관성력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중력이 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이 존재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느라고. 그런데 사실은 만유인력이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력과 같은 종류의 힘이 바로 중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동등원리에서부터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 한복판에서 우주선이 가속 운동하는 그런 우리 사고 실험을 진짜로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죠. 그렇다면 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 두 개가 서로 동등하다면 입장을 바꿔보겠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입장으로. 하나는 뭐냐?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을 하는 건 자유낙하 운동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자유낙하 운동을 무엇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냐면 중력만 받고 운동하는 운동,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서 이 자유낙하 운동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공위성, 네, 그다음에 달, 행성, 별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진공에서 움직이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상에서는 공기가 있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공기의 저항력이 있죠. 이거가 들어가면 자유낙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자유낙하인데 지상에서도 자유낙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네. 중력하고 또 다른 힘이 받는데 공기 저항력 같은 거 받는데 이 공기 저항력이 중력에 비해서 엄청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유낙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유낙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운동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 빗방울 같은 거. 이건 바로 공기 저항력이 중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공기 저항력이 더 커지죠. 이런 건 자유낙하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동등원리와 이제 서로 비교를 시키는데 자 앞에서 본 동등원리가 뭐였습니까? 지상에 정지해 있고 그다음에 우주 한복판에서 위로 가속 운동하는 것이죠. 근데 위로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지상의 그 우주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A에서 B를 보면 B가 위로 가속 운동한다면 B에서 A를 보면 A가 밑으로 가속 운동하죠. 그래서 무엇을 동등하다고 놓을 수가 있냐면 여기 우주 한복판에서 정지해 있는 운동 우주선하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밑으로 아래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우주선. 이게 바로 어떤 우주선입니까? 이게 바로 자유낙하하는 우주선이죠. 그래서 우주 한복판에 있는 우주선과 지상에서 자유낙하하는 우주선은 서로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주 한복판에 있는 이 우주선 내부는 뭐예요? 무중력 상태죠. 그래서 가만히 놓으면 여기에 물체가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죠.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등하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안 떨어지고 이 안에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계 B에서는 중력이 0이라면 똑같이 비관성계 A에서도 자 이거는 지상에서 자유낙하는 기준계 이거 비관성계죠. 여기서도 무중력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동등원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무중력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냐면 옛날에 뉴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줄 베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 여기서 나온 저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소설가예요. 이 소설가가 첫 번째 과학 공상 SF 소설가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달에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공상 과학 소설을 쓰면서 어떻게 하냐? 대포를 쐈어요. 대포에다 큰 대포에다 뭘 만들었어요? 의자를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쐈어요? 탈출 속도로 쫙 쐈어요. 그러면서 막 가는데 막 처음에 떠날 때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지구에서 달까지를 발표하면서 지구에서 달 사이에 53대 43이 되는 곳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 이 소설을 이렇게 썼다. 자, 이 사람은 뭘 썼냐? 당시에 뉴턴 역학을 이용한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하고 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무중력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유인 우주선을 태워가지고 달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때 어땠느냐? 저 우주선에서 달과 지구 사이에 53대 47 되기 전에 이미 저기서 둥둥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건 바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로켓에서 분사를 멈추니까. 로켓에서 분사를 멈추면 이 우주선은 무엇만 받고 움직입니까? 중력만 받고 움직이죠.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낙하라고 그랬죠. 자유낙하하는 그 기준계에서는 그 안이 무중력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눈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속 운동하는 승강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승강기 위에 사람이 올라갔다 그랬을 때 저기에 저울의 눈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무엇을 하면 뉴턴의 운동 방식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어떠냐면 이 물체는 저기에 서 있는 물체는 뭐를 보냐면 여기에 수직항력과 중력을 받는데 그때 MA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가 만약에 그래서 요 수직항력은 mg 더하기 ma인데 이게 바로 저울의 눈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g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낙하죠. 그러면 n이 뭐가 돼요? 수직항력이 0이 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울의 눈금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울의 눈금이 0이 되면 그럼 이건 무중력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지금까지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어요. 자, 63빌딩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공기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중간에 살아났을 때 인터뷰하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답이겠어요? 어떤 게 아무런 힘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등 원리에 의해서 네, 만유인력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특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특상대성 이론을 대표하는 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랬죠. 특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은 로렌츠 변환에서부터 옵니다. 이 로렌츠 변환에 해당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이 언제 나왔냐면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의 식이 나왔다면 언제? 1915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우리가 첫 주에 한번 소개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미분 방정식은 안 보이죠. 미분이 안 들어죠. 안 보이죠. 미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분 방정식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G 뮤뉴가 메트릭 텐서고 그 다음에 R 뮤뉴를 리치 텐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T 뮤뉴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이것들을 보면 네, 여기서부터 종속 변수는 뭐냐면 저 메트릭 텐서입니다. G 뮤뉴 공간의 구조를 표시하는 것이고 독립 변수는 뭐냐면 x, y, z, t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 풀면 x, y, z, t 함수로 메트릭 텐서 공간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 공간의 구조를 만드는 원인은 뭐냐면 여기는 T 뮤뉴 질량 분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이 있다면 태양 주위의 공간이 이렇게 휜다라고 하는 것을 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풀이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무엇을 비교하냐면 그래서 전기력 받고 움직이는 거 이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받고 움직이는 거?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어요. 중력 이론이란 뭐냐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 근데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냐면 이렇습니다. 네, 이건 중력. 자, 뉴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체가 뭘 받습니까? 중력 받죠. 그래서 주위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면 그러면 중력장에다가 질량 곱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작용을 중력장으로 바꾸어서 만유인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만유인력, 중력을 계산하면 그러면 운동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운동은 운동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어떠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란 이제 더 이상 만유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량의 역할이 뭐냐? 질량이 뉴턴의 경우처럼 주위에 중력장을 만들어 가지고 힘을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량의 역할은 주위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휘어진 공간인데 그것을 휘어지게 만드는 게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질량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공간은 평평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량 주위에서는 어떠냐? 휘어진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느냐?
질량주의에서 만약에 질량이 없으면 물체는 그냥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거는 뉴턴의 제1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질량이 있으면 휘어진 운동하는데 그 휘어진 운동은 바로 휘어진 공간에서 최단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단 경로가 바로 영어로는 지오대식입니다. 그래서 지오대식을 따라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말하면서도 중력 이론 이러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중력이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알고 봤더니 중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 놓고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조차 중력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좀 이상하죠. 뉴턴의 만일력 법칙이 틀렸다면 안 배워야 되겠죠. 근데 배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만일력 법칙이란 없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 내 만일력 법칙에서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한 결과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한 결과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근데 어떠냐? 뉴턴의 중력 이론은 이건 중학생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이거는 전문가가 계산하더라도 컴퓨터 넣고 계산하더라도 며칠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턴의 만일력이나 뉴턴의 중력 이론을 안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주장은 했는데 그게 진짜야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다음에 곧바로 1919년에 4년 지난 거지만 당시로는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그게 옳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태양이죠. 사실은 태양 주위에서도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휘지는 않는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걸 제안했어요. 별의 위치가 태양이 옆에 있을 때는 밤의 별을 또 낮에도 밤에도 똑같은 별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별이 밤의 위치와 낮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밤의 경우에는 태양을 안 지나오죠. 똑같은 별이.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낮에는 별이 똑같은 별이 태양 옆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낮의 별의 위치와 밤의 별의 위치가 다르다. 굉장히 조금 다르면 얼마 다르냐면 약 몇 초 정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몇 초라고 하는 건 1도에 3600분의 1입니다. 자, 그 정도 다른 것인데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안했어요. 근데 낮의 별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기일식이었습니다. 계기일식은 지구 전체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그 지방이 따로 있어요. 조그만 지방이. 몇 년 전에도 중국의 사천성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도 계기일식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계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1919년에 어디서? 아프리카의 어떤 섬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자, 낮에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깜깜해지고 별도 보입니다. 거기에 이 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밤이라면 별의 위치가 여기인데 낮이라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별에서 이렇게 오니까 직선으로 연장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에딩턴이 측정을 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만큼 측정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각도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1919년에 이 실험이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었어요. 이때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소식이 더 신문에 크게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뭐 했었냐면 행성, 우리 천왕성과 해왕성 발견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 원래는 행성들이 만약에 태양에 작용하는 힘만 작용한다면 똑같은 궤도를 계속 도는데 다른 행성들 때문에 어때요? 궤도가 이렇게 조금 차이 난다 그랬죠? 도는 게 조금씩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 세차 운동 크지 않습니다. 100년에 그저 100초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왕성 발견했었죠. 1781년에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했는데 이 천왕성의 세차 운동을 당시 알려진 행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의 르베리에가 계산으로 알았죠. 그래서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의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독일의 천문대장인 갈레한테 알려줬더니 그 소식을 받고서 30분 만에 딱 찾아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역학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도 있었냐면, 자, 저건 뭐냐면 행성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놈의 세차 운동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수성이죠. 수성도 세차 운동을 하는데 수성의 세차 운동은 좀 크기가 큽니다. 어느 정도냐면 100년에 세차 운동이 574초예요. 574초. 근데 이 중에서 그 수성 옆에 있는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걸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대부분이 설명이 되는데 계산하면 532초예요. 그리고 뭐가 설명이 안 되느냐? 40초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들었어요. 이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이냐? 태양 주위의 공간이 휘어져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가 42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성의 세차 운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옳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에서 역학을 할 때 역학에서 뉴턴 역학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의문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문제입니다. 질량을 정의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의 질량이 나옵니다. 이 질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체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그래서 이걸 갖다 관성 질량 이렇게 부르는데 또 다른 법칙에서도 유명한 뉴턴의 만일력 법칙에서도 질량이 나옵니다. 이 질량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만일력의 원인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질량과 여기서 나오는 질량이 똑같은 것이어야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칙과 이 법칙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험에 의하면 이 관성 질량 값과 중력 질량 값이 똑같습니다. 그게 항상 이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왜 같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물체를 떨어뜨릴 때 가벼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나 똑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 정도가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 농구공이나 탁구공이나 뭐든지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만 같으면 처음 위치와 처음 속도만 같으면 초기 조건만 같으면 어떤 물체든지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거. 왜 그럴까?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퍼즐이었어요. 근데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동등 원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동등 원리에서 저기서 지상에서 자유낙하는 기준계에서 무중력 상태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 상쇄된 것이에요? 바로 이 중력과 관성력이 상쇄된 것이죠. 중력에서 들어가는 게 중력 질량, 그 다음에 관성력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관성 질량입니다.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등 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등 원리에 의해서 중력과 관성력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란 뭡니까? 주위의 질량이 시 공간을 이렇게 굽어지게 해놨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놈의 질량은 얼마가 됐건 이 길에서 가장 최단 거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최단 거리는 어떤 물체나 다 똑같죠. 이것이 질량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경로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뉴턴 역학에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이 사실은 뉴턴 역학 속에 이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숨어 있었다. 자, 그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되느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학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수로 딱 됐어요. 그래도 일반인들은 별로 몰랐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나서 온갖 신문에서 아인슈타인이 쫙 얘기하면서 유명 인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 방문했어요. 이때는 그야말로 연예인 간 것처럼 그냥 기자들이 쫙 몰려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평평한 공간에 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가 언제 3000년 전에 벌써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런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몇 가지 공리로부터 기하에 대한 모든 정리들이 쫙 나와. 이거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체 일관적인 기하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하책은 여러분 요새 기하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공리가 있고, 유클리드 기하에는 5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그 공리에서부터 정리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쫙쫙쫙쫙 정리가 또 정리를 증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하의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5가지 공리를 잠깐 소개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2점을 잇는 직선을 그리는 건 자명하다. 이게 점 2개가 있으면 거기 직선 그리는 거,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 그 다음에 유한한 직선을 연장하여 더 긴 직선을 그리는 건 자명하다. 또 뭐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5번째 공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직선에서 떨어진 한 점을 지나고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자, 이게 필요한데 이건 따로 증명하지 않고 이거 성립한다고, 이걸 평행성 공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유클리드 때부터 요 놈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9세기가 되면서 이것을 의심하는 기하학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행성 공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기 직선이 있고 그 점에 지나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유클리드의 평행성 공리라면, 자, 이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리를 가지고, 자, 그 공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 안 하는 겁니다. 자, 하나도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자체 일관적인 기하학 체계가 다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만 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볼리아이와 로바프체프스키 이런 사람들은 무한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평행성 원리가 무한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자체 일관적인 기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개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또는 우리 주위의 공간은 이 3개 중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유클리드 기하고 그다음에 평평하지 않은 기하를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데, 비교할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는 평행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플랫 지오메트리, 평평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유클리드 기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생겼으면 휘어졌는데, 휘어진 공간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휘어졌으면 어때요? 반드시 만나죠. 그래서 평행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의 예를 든다면, 2차원 공간이 구표면이라고 한다면, 구표면에서 어떤 직선을 평행한 다른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만나죠. 반드시 만나요. 네. 자,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엘립틱, 타원형 지오메트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리만, 그래서 리만 지오메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 안장 같은 이런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때요? 무한히 많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볼리아이, 그래서 볼리아이 지오메트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오메트리에서 공률을 얘기하는데, 평평한지 아닌지는 공률로 대표하는데, 그래서 공률이란 뭐냐면 휘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안 휘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률이 0이죠. 그래서 1차원 공률은, 자, 거기에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의 역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면 어떠냐? 직선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 무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률은 0이에요.
그래서 그 직선에서 어긋나면 다 곡률은 유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다면 자 여기 이렇게 접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R분의 1 이게 바로 곡률이 되겠어요. 자 이놈은 어때요? 이놈의 R분의 1이 곡률이 되죠. 그러면 자 곡률이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굽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2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도 접하는 구의 반지름의 역수를 곡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3차원, 4차원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냐면 플랫 지오메트리, 곡률이 0이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공간, 자 2차원, 이건 2차원만 얘기한다면 2차원에서 저런 플랫한 2차원에다가 삼각형 그리면 어떻게 되냐. 삼각형 그리면 삼각형 그리는 거 아직 안 나왔네. 자 곡률은 이렇게 되는데 삼각형 그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분의 파이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각의 합이 2파이보다 더 커요. 자 2분의 파이 2파이 18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80도보다 더 작아요. 자, 이런 공간의 특징이다. 다른 특징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라고 한다면 이런 엘립틱 지오메트리에서는 2파이 r보다 원의 둘레가 더 작습니다. 이 경우 어때요? 원의 둘레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저기서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파이 r 제곱보다 더 크고 원의 넓이가 여기서는 파이 r 제곱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우주는 어떤 지오메트리에 속할까? 삼각형 그려가지고 내각 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이 가우스는 어떠냐? 오늘날 전 시대에 걸쳐서 최고의 수학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삼봉우리 해가지고 이렇게 내각의 합을 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 그거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뭘 알았습니까? 공간이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봤더니 자, 아인슈타인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하면서 기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봤더니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자들은 공간이 평평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공간의 구조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구조를 낸다 그랬죠. 그 장방정식을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트릭 텐서라고 했습니다. 이 메트릭 텐서가 바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텐서란 뭡니까? 숫자를 나열하는 거죠. 여기서 메트릭 텐서가 어떤 거냐면 종속변수, 저기에는 G, 뮤, 뉴가 바로 종속변수 메트릭 텐서에 해당합니다. 자, 저기서는 저기는 R이 리치 텐사인데 리치 텐사는 사실은 뭘로 정의되냐면 자, 이렇게 정의되는데 저거 바로 리만 곡률 텐사인데 리만 곡률 텐사는 또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가 돼요. 저기서 요 감마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토펠 기호가 또 뭘로 정의되냐면 요 G 알파 델타 요것들이 다 뭐예요? 메트릭 텐사예요. 메트릭 텐사를 요거 뭐냐 미분한 거예요. 뭘로 미분했어요? 자, 시간과 공간에서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는 R은 뭐냐? R은 메트릭 텐사하고 리만 텐사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 그랬을 때 여기서 독립변수는 x, y, z, t인데 저기서 요게 바로 편미분 기호인데 요게 바로 미분했다는 기호예요. 요게 파셜 x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1이면 x, 알파가 2면 y, 알파가 4면 t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미분한 항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메트릭 텐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이다. 좀 이렇게 생긴 게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P하고 Q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뭘로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델타 L제곱은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이걸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가운데 이런 행렬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 요게 바로 메트릭 텐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2차원의 경우를 본 것인데 바로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2차원 평평한 공간의 메트릭 텐사예요. 평평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뭘 아냐면 여기에 대각선 요소가 똑같이 1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비대각선 요소는 0이다. 이게 바로 평평한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요소가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면 이게 평평한 공간이 되겠어요. 그러면 구분 공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는 게 구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공간에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메쉬, 눈금들과 눈금들 사이 간격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눈금들과 눈금, 축 사이의 각도 다 달라져요.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냐면 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뭘로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 제2 코사인 법칙인가 뭐 이런 거죠. 이것을 아까 한 것처럼 가운데 행렬을 두고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저기는 항상 델타 x, 델타 y, 여기도 델타 x, 델타 y라고 쓰고 가운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요 부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각선에도 1이 아닌 게 들어가고 여기에 비대각선에도 0이 아닌 게 들어가죠. 이게 바로 2차원의 구분 공간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구조를 알려주는 텐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트릭 텐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의 평평한 공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차원 공간의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일어날 때 뭐 배웠습니까? 특수상대성 일어날 때 민콥스키 공간 배웠죠. 민콥스키 공간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걸 아까 그런 식으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4차원 민콥스키 C 공간의 매트릭 텐서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요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만약에 요것도 플러스 1이면 그 말은 뭐냐? 4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 텐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 텐서를 구하면 어디서 구해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구하면 그 주위 공간이 어떻게 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방정식에서부터 매트릭 텐서를 구해서 이 장방정식이 어떻게 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 시공간의 구조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바로 이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 질량도 에너지 일종이죠. 그래서 이 질량과 에너지가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주위 시공간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질량과 에너지 분포가 없으면 그 시공간 구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량과 에너지가 없는 이런 데서는 시공간 구조가 바로 민콥스키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 주위 시공간이 휘어져서 매트릭 텐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서 뭘 따라 움직여요? 최단 경로, 지호대식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호대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바로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여기에 지호대식을 따라 최단 경로라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호대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원 공간의 지호대식. 이건 뭐예요? 표면이죠. 표면 위에서 지호대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실은 잘 압니다. 공간의 종류에 따라서 지호대식이 뭔지 알죠. 평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런 평면이 있는데 두 점이 있다 그러면 지호대식이 어떻게 돼요? 이런 평면에서는 지호대식이 직선입니다. 근데 면이 원통의 옆면이다라고 하면 원통의 옆면에서 두 점이 있을 때 그때 지호대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헬릭스가 됩니다. 거기 뺑뺑 도는 헬릭스가 되겠어요. 사실 이거 그림을 저기서는 저쪽 헬릭스가 되겠죠. 이쪽이 아니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구가 있으면 구 표면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두 점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원. 이 대원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자,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면이 중심, 구의 중심을 지나는 그것과 구 표면이 만나는 거, 이걸 다 대원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지호대식입니다. 그러면 이 지호대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 수학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수학 이미 앞에서 미분 배웠죠. 그래서 잠깐 복습합니다. 우리 차분, 미분 알려면 차분 먼저 알았어야 됐어요. 차분은 그냥 차이였고 미분은 작은 차이였죠. 네.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 더 배울 게 있습니다. 변분. 변분은 델타라는 자를 쓰는데 우리 차분과 미분은
어떤 변수의 차분과 미분이라고 한다면 변분은 함수의 변분입니다. 함수. 그래서 yx라는 함수의 변분. 자, 이 변분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yx가 주어졌어요. 다른 yx가 있습니다. yx와 y'x 그놈의 차이가 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변분 계산을 할 때 항상 시작점과 끝점은 서로 다른 yx를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yx가 시작점과 끝점에서 일치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저 끝에서는 양쪽 끝에서는 요 변분이 0이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변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변분은 함수의 변분을 생각하는 거지 독립변수의 변분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변분, 미분과 차분과 변분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걸 보겠어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t하고 s는 독립변수로 하겠어요. 그다음에 저기서 x, y, f 뭐 이런 것들은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 dx는 dt분의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렇게.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우리 차분에서는 또 저렇게 계산합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거 갖다 뭐라 그러냐면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변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변분에서는 독립변수의 변분이 0이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요거밖에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변분을 이용하는데 이 변분법을 이용해서 바로 지오대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그 변분법 그걸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변분법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보겠어요. 변분법이란 어떤 함수가 저렇게 있으면 함수가 y 함수이기도 하고 y'은 dx분의 d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x의 함수가 있을 때 그놈에 대해서 x1과 x2 사이에 연결하는 함수의 값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될 조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기서 저 델타 j가 0일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델타 j가 0일 조건은 어떻게 구하냐면 저기서부터 저 델타를 안에다 집어넣어요. 적분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델타 f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f를 계산하면 아까 그 체인 룰 쓴 거 있죠. 체인 룰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요 놈은 뭐예요? 델타 y 프라임인데 요 놈을 델타 y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델타 y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 델타 y 프라임이 뭐나 마찬가지냐면 델타하고 dx분의 dy인데 델타하고 dx분의 d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델타를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은 우리 뭘로 계산할 수가 있냐면 부분적분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분으로 계산하면 요 놈과 요 놈의 양쪽 끝 빼기 바꾼 거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분적분인데 저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델타 y가 양쪽 끝에서는 0이기 때문에 저 첫 번째 항은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저거 0이 되니까 뭐만 남냐? 두 번째 항만 남아요.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저 요 놈을 저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고쳐집니다. 근데 이 식은 언제 성립해야 되냐면 저 델타 y가 다시 말하면 yx를 좀 바꾸더라도 항상 성립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저 안이 반드시 0,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저 안이 반드시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치유대식이 되겠어요. 이게 구하는 조건이 되겠어요. 어떤 양을 최대 또는 최소로 만드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y하고 y'하고 x에 의존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구했는데 이걸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평면 위라면 우리 평면 하겠어요? 계산이 쉬우니까 평면 위의 지오대식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자, 선분 요소가 이렇게 되죠. 선분 요소 두 점 사이의 선분 요소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에서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이걸 dx로 빼고 뭐가 됩니까?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게 아까 얘기한 f가 이제 그 안에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자, 무엇을 최소로 만들면 되냐면 저 ds를 x1에서 x2까지 적분한 거 이게 바로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가 최소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걸 바로 이게 f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걸 최소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변분법을 그대로
calculus of variation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거 F가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한 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구한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겠어요. 요걸 계산한다는 뜻은 뭐냐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저걸 이용해서 다 계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저렇게 됐으니까 저걸 요거 y 프라임으로 y로 미분하면 0이고 y 프라임으로 미분하면 요거죠. 그래서 저걸 원식에다 대입하면 자, 원식에 대입하면 요게 0이다. 원식이 바로 요거니까 요건 0이고 요 놈이 0이다 그러니까 요거 0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이 상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안이 상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필 것 같으면 무슨 식이 되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요 식이 다시 뭘로 바꿔지냐면 요 식으로 되는데 요게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1차 방정식이 이게 바로 직선을 대표하는 식이죠. 그래서 바로 calculus of variation을 이용을 해가지고 2차원 평면에서 지오대식은 직선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부표면에서는 대원의 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똑같은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4차원 시공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 지오대식은 어떻게 될까? 자, 이걸 푼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지오대식을 구한다고 그랬죠. 자, 이 질량 에너지 분포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요. G 뮤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G 뮤뉴에는 뭐예요? 여기 전부 이 속에도 G 뮤뉴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펠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지오대식 방정식을 구할 것 같으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오대식 방정식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지오대식을 구하면 이게 된다. 뭘로 구했어요? 이거 calculus of variation으로 구했어요. 이걸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도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아까 2차원에서 한 거하고 비교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할지만 보여주겠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지오대 2차원 공간과 4차원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선분 요소 구했죠. 선분 요소. 4차원 시공간의 선분 요소도 비슷하게 구합니다. 그랬을 때 선분 요소의 앞에 G 뮤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G 뮤뉴가 이렇게 된 경우에 선분 요소예요. 그러면 지오대식은 최단 경로는 어떤 조건입니까? L을 이렇게 여기 람다 1에서부터 람다 2까지 적분한 걸 A라고 한다면 요 놈이 최소값을 가질 조건이죠. 최소값을 가질 조건은 바로 뭐냐면 변분이 0일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분이 0이다. 자, 변분이 0이다. 여기서부터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걸 구해야 되겠죠. 자, 저기서 나왔죠. 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 변분이 0이라는 데서 나온 게 바로 이 지오대식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 지오대식 방정식을 구했는데 그러면 뉴턴 역학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뉴턴 역학의 운동 방정식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지오대식 방정식이 서로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되냐면 뉴턴 역학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로 뭐만 받고 움직이는 중력만 받고 만유인력만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까? 요거를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눴어요? M으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봤더니 바로 아까 뉴턴 역학에서 의문점 중에 하나가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은 경로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사실 뭐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양면에서 질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이런 걸로 바뀌는데 일반 그래서 이게 바로 가속도죠. 이 가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바로 이 공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물체가 여기에 놓이면 바로 그때 가속도가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지오대식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저게 바로 가속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4차원 시공간의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 타우는 우리 저 고유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놈이 바로 뭡니까? 요 놈에 해당하는 게 이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 물체가 놓인 공간의 구조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바로 지오대식 이퀘이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중력 이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위의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고 중력장에서 질량을 갖는 물체가 중력을 받는데 그 다음에 운동법칙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의해서 주위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게 사실 뭐나 마찬가지예요. 저 중력장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오대식 방정식. 이 지오대식 방정식이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운동법칙에 해당하죠. 지오대식 방정식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오대식이 바로 경로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체적인 골격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결과 한 두세 개만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팽창이 있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 팽창이 있습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 어땠어요? 그 대상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두 관성계 A와 B였습니다. 자기 기준계에서 자기 시계 보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방 시계 보면 느리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효과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 관성계와 비관성계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 팽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력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계하고 중력 영향을 받는 기준계의 두 시계를 비교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어떤 시계가 느리게 가냐면 중력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계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그걸 보겠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상대적인 시간 팽창으로 내 기준계 시계보다 상대방 기준계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면 이 결과는 절대적인 시간 팽창으로 A 기준계 시계보다 B 기준계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B 기준계는 중력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력 영향이 없으면 시계가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을 외우는 그러니까 중력 영향을 있어야지 시계가 느리게 갈까? 중력 영향을 없어야 시계가 느리게 갈까? 막 이럴 때면 혼동됩니다. 이럴 때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홀에서는 시계가 멈춥니다.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어떤 곳입니까? 중력 효과가 가장 큰 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중력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력 효과가 가장 크다. 다시 말하면 질량의 효과가 가장 크면 시계가 이제 질량의 효과가 클수록 시계가 느리게 가다가 가장 크면 시계가 아주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한테 잠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겠어요. 시간은 무엇으로 아냐면 우리 시계로 아는데 시계는 무엇으로 정의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해시계 이러다가 괴종시계 이러다가 쿼르츠 시계 이러다가 지금 뭘로 기정이 되냐면 지금은 여기에 세계 CGPM이라는 세계 무슨 기구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됐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 세슘 134 원자의 바닥 상태 두 초미세 구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기로 정의가 됐어요. 주기의 몇 배를 1초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주기로 정해진 거예요. 완전 빛의 주기로. 그래서 두 기준계의 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기준계에서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 준위를 봐요.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가 같으면 시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면 시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계는 그걸로만 기준을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주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주기에 의해서 감소하면 시간이 더 빨리 주기가 감소하면 시계가 어때요? 더 빨리 가고 주기가 증가하면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압니까? 빛의 에너지로 안다.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데서 빛이 중력을 받지 않는 데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에 비기준계가 있고 A기준계가 있는데 자, B기준계는 질량의 영향을 받는 데고 A기준계는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예요. 여기서부터 B기준계에서 A기준계로 쫙 빛이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빛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 빛이 지구의 질량으로부터 뭘 받냐면 요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뉴턴 역학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더 쉽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요 빛도 질량을 갖고 있어요. 빛의 에너지가 있으면 빛의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눈 거, 이게 질량에 해당합니다. 이 질량에 뭐가 작용해? 지구 질량의 만유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유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저 빛은 위로 가니까 1이 어떻게 됩니까? 1이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이 0보다 작죠. 1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주기는 어떻게 되냐? 주기는 이제 2분의 h 이렇게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계 B에서 A까지 가면서 한 1이 뭐냐면 이게 한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1은 여기서 반대 방향이니까 줄어들어요. 1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됐어요? 주기가 더 길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더 길어지면 시계가 A 기준계 시계가 B 기준계 시계보다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계 A에서 볼 때 자기 기준계 시계보다 B 기준계가 질량이 있는 곳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저 A에서 B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는 방향과 중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일을 해서 에너지가 더 커질 것 같으면 그때는 요만큼 더 더해져가지고 네, 에너지가 더 커져서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 이번에는 더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A 중계와 B 기준계의 시계가 달라지는데 어디서 보건 A에서 B를 보건 B에서 A를 보건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항상 A 중계의 시계가 B 중계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 더 빨리 간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곳의 시계가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 팽창이 나오는데 그 시간 팽창이 두 가지.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다면 이건 상대적인 거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인 시간 팽창이죠. 우리가 알았는데 이건 언제 증명이 됐느냐? 1965년에 하버드 대학의 제퍼슨 빌딩 6층 빌딩이에요. 6층 빌딩을 지하에 있는 시계하고 지상에 있는 시계를 한참 있다가 갖고 와서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시간 팽창이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실험도 했냐면 비행기에다가 시계 싣고 또 뺑뺑 돌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상대성 이론 효과가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정밀한 과학이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상대성 이론이 노상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인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지금 어떠냐?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것이 옳도록 가장 지금 잘 알려진 믿음직한 진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언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야 진짜라고 밝혀진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 블랙홀이 있습니다. 자, 블랙홀이란 뭡니까? 사실은 뉴턴 역학에서도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이란 질량이 너무 커서 빛마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뉴턴 역학의 블랙홀은 어떤 것이냐면 어때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지구 바깥으로 나가려면 탈출 속도로 던져야 되죠. 탈출 속도보다 더 작은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다시 떨어지죠. 그 탈출 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R이 무한대인데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상에서의 운동 에너지 빼기 지상에서의 포텐셜, 더하기 지상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지상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거 지구 반지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무한히 먼 데서는 어떠냐? 탈출 속도로 던지면 무한히 먼 데서 최소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먼 데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탈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게 0과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부터 탈출 속도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했더니 뭐가 나와요? 간단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블랙홀이란 빛을 던지더라도 이 말은 뭐예요? 빛의 속도로 던지더라도 못 나가는 거. 이걸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뉴턴 역학의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반지름을 그 속도에 의한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반지름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바르츠실트는 이 반지름을 어떻게 구했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슈바르츠실드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블랙홀의 반지름인데 놀랍게도 그 반지름도 뉴턴 역학으로 이렇게 구한 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와요. 똑같은 답.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블랙홀은 그 반지름이 어떻게 해서 구해지느냐. 그 반지름과 밀도가 얼마나 큰 놈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렇게 반지름 구합니다. 저렇게 반지름 구했죠. 저게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죠. 저기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밀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저기서 m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그 g는 뭐예요? 만일력 상수. c 제곱은 저 광속의 제곱이죠. 그거 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뭘 구하냐면 밀도를 구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기서부터 질량을 뺀 나머지를 갖고 할 것 같으면 자 여기다 질량 뺀 나머지를 할 거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별로 반지름과 밀도를 구할 것 같으면 우리 야구공이다. 야구공이라면 얼마나 작게 쪼그러뜨려 놓으면 블랙홀이 되냐면 야구공도 블랙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야구공의 반지름은 10의 -28cm. 이건 어때요? 이거는 쿼크보다도 훨씬 작아지죠.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야구공을 블랙홀로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면 밀도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지구를 한다. 그러면 지구가 얼마? 네, 지구가 1cm. 지구가 1cm만 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블랙홀이 되는데 그때 밀도는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굉장히 큰 은하의 경우는 우리 은하 전체가 쪼그라든다. 은하에는 저 M.한 거 저게 태양 질량인데 은하에는 그 별이 태양 같은 게 3 곱하기 10의 12승계 정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 반지름이 얼마가 되면 블랙홀이 되냐면 10의 15승 정도로 쪼그라들면 이게 블랙홀이 되고 그때의 밀도는 어때요? 10의 -7cm. 이건 어때요? 우리 주위의 공기 밀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블랙홀이 되면 우리 블랙홀로 갈 것 같으면 뭐 질량이 굉장히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때요? 자, 밀도가 이러더라도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블랙홀로 가볼 것 같으면 거기에 질량이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아까 풀었어요. 누가? 바로 슈바르츠실트가 바로 풀었습니다. 이건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장방정식을 최초로 구해가지고 그 풀이로부터 블랙홀도 예언하고 자 그런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질량이 간단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과 똑같은 뉴턴 역학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반지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슈바르츠실드의 블랙홀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블랙홀 중심에서 바로 블랙홀 반지름과 같은 그런 구표면 바로 저기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내부에서는 어떤 것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광자구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빛은 그 바깥으로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광자구는 블랙실트 반지름의 2분의 3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 광자구에서는 광자구 바깥에서는 빛이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빛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이게 바로 광자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별은 어때요? 좀 태양과 같은 별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에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일력에 의해서 서로 안으로 쭈그러들려고 하죠. 이게 만일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시공간 구조에 의해서 안으로 쭈그러들려고 하는데 왜 쭈그러들지 못합니까? 거기서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쭈그러들지 못하고 거기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실리콘이 되고 또 실리콘이 철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철보다는 더 이제
그 융합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철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적색 거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것은 그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색, 적색 거성이 거쳐서 이제 적색 거성은 어떨 때 되냐면 핵 융합이 다 끝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갑자기 위로 푹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게 다시 만일력에 의해서 줄어들 것 같으면 백색 외성, 빛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그런 별이 되는데, 보통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1.25배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지구 정도 크기의 백색 외성이 되고, 그 백색 외성은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위에도 그런 백색 외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더 이상 쭈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자들이 페르미온이라고 그랬죠. 이 전자들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 중첩돼서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겉으로 크기를 유지하려는 그런 압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량에 의한 중력과 전자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쪼그러들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그 별의 질량이 이보다 더 크면, 그러면 그 전자의 압력을 이기고 또 다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것이 여기서 중성자별이 되는데, 중성자별이 어느 정도 질량이 1.25에서 태양의 3배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전자 압력을 지나서 더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제 중성자들 상태로 있게 됩니다. 전자들이 전부 양성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중성자가 되죠. 이 중성자도 역시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압력을 이루는데 이건 훨씬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약 10km 정도의 중성자별이 되고, 이 중성자별은 굉장히 작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회전합니다. 그런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별과 중성자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데, 만약에 그 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성자의 압력도 이기고 어떻게 돼요? 더 쪼그라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쪼그라든 게 바로 뭐냐면 블랙홀이라고. 그 블랙홀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 블랙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블랙홀은 예언이 됐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예언이 됐었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랬죠. 근데 이걸 드디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찰했냐면 2019년 작년이네요. 그래서 그 사진이 발표되는데,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어떤 무슨 망원경 하나에서 관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돼서 서로 연합이 돼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허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공동 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천문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여기 참여를 해서 블랙홀의 사진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블랙홀의 사진을 봤더니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진을 가지고 2019년 4월에 최초의 사진을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블랙홀, 이때 2019년에 발표한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짜리 A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블랙홀인데, 이것의 질량은 어느 정도냐?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블랙홀 사진 굉장히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3주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네, 이제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주 강의만 남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기